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죽은 홀령들을 저승에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승사자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실수로 염라대왕의 관할인 염라국으로 잘못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명부를 착각해서 염라국에 있는 백성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승사자는 이승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는데 그때가 돼서야 안 것입니다. 너무 놀란 저승사자는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이런 지금 내가 무엇을 한 거지? 왜 쓸데없이 염라국으로 가서 염라대왕의 백성을 데리고 온 거야? 내가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이거 정말 큰일이군. 도대체 이제 어떡한단 말인가? 저승사자는 한숨을 쉬며 염라국에서 데려온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염라국의 인간을 보았습니다. 정말 큰일이군. 이자를 옥황상제님에게 데려갔다가는 내 큰 벌을 받을 것이고 염라국으로 다시 데려가다가 염라대왕이 혹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염라국과 천계가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저승사자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거야. 천계도 못 가고 염라국도 못 간다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승에 머물게 하자. 그러면 옥황상제님도 모를 것이고 염라대왕님도 모를 테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자의 몰골이 이곳 사람들과 달라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야. 그러니 이자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리하여 저승사자는 수소문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나라의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신하를 물리고 혼자 있을 때에 저승사자는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를 본 임금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부르려고 하자 저승사자는 예의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이시오. 놀라지 마시오. 저는 당신을 해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 옥황상제의 명을 전하려 온 것입니다. 그러자 순간 당황하던 임금은 진정을 하고 저승사자를 보았습니다. 정말 저승사자는 얼굴에 핏빛이 없고 몸에서 나오는 기운은 이승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계에 있는 옥황상제께서 이미 천한 이승의 임금에게 무슨 부탁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저승사자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이 근방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임금님이 바로 당신입니까? 네, 그리 알고 온 것이죠. 현명하다는 것은 모르겠고 백성들에게 최대한 성군으로 남고 싶은 마음은 어느 임금보다는 강하다고 생각하오. 그렇군요. 허나 당신의 지혜로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여지껏 보지 못한 다른 곳의 백성을 보여드리지요. 뭐라고요? 여지껏 보지 못한 다른 곳의 백성이라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임금이 무척 궁금해하자 저승사자는 즉시 팔을 뻗쳐 땅 밑에서 머리가 두 개인 염라국의 백성을 꺼냈습니다. 임금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라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놀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이자는 염라대왕님이 지배하는 염라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곳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여기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이곳에서 현명한 임금님에게 이자를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뭔가를 생각하다가 저승사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염라국이라면 이승에서 죄를 짓고 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럼 중한 죄인일 터인데 이곳에 있는다면 이곳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소? 그러자 저승사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중한 죄를 지어 염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죄의 값을 모두 받고 이제는 악한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백성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그리 말하고 저승사자는 염라국의 인간을 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흉측한 사람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진 임금님은 염라국의 인간을 다른 방에 가두어 두도록 명령하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염라국에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신하들은 임금의 말에 모두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염라국의 인간을 보여주겠다면 어찌할 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염라국에 가려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자를 볼 수 있다면 죽은 홀령이거나 저승사자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승의 임금님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임금님은 머리가 둘 달린 인간을 끌어오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 본 신하들은 얼른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생긴 인간이 다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찌 밝은 대낮에 염라국의 흉한 인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조용히 하라 하명하고 그제서야 염라국의 인간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사람인가 아니면 흉측한 괴물인가 정체를 말해라. 그러자 염라국의 인간이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곳의 백성들처럼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단지 저희가 염라국에서 사는지라 이승의 사람들이 볼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희들도 본디 이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구만. 그렇다면 그대의 나라에도 해가 있고 달이 있는가? 물론이지요. 저희들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소와 돼지도 기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해가 뜬다고 해가 어디서 떠오르는가?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그냥 이승이라 보면 됩니다. 임금님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이어 물었습니다. 그대들도 조상님께 제사를 모시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그럼요. 저희들은 항상 하느님과 조상님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구만. 그대는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가? 예, 임금님, 저는 아직 그곳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염라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큰 소리로 저승사자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염라국 인간을 다시 데려다 주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두 번 다시 염라국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염라국이나 천계로 보낼 수 있다면 굳이 내 임금님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전에도 말한 대로 옥황상제의 명입니다. 현명하시니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이럴 수가. 그럼 염라국 인간은 어찌한단 말인가? 본디 인간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인데. 안 됩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염라국의 인간은 임금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방법이 없다네. 그냥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게나. 저승사자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곤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염라국의 인간은 할 수 없이 이승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가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임금 밑에 두고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는 잠깐은 힘들어하였으나 곧 적응을 하였으며 예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2명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 한 아이는 어머니를 닮았으나 한 명만이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둘 달린 채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염라국에서 온 남자는 죽었고 두 형제에게는 막대한 재산이 남겨졌습니다. 어머니가 늙어서 유산을 나눌 때가 되자 어머니를 닮은 형은 다 똑같이 나눠 갖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둘 달린 아이는 본성이 염라국의 아버지를 닮아서 성심이 탐욕했습니다. 본디 그리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며 형에게 따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3명이야. 나는 2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2사람 몫의 유산을 주어야 해 하고 주장했습니다. 며칠을 두고 다투었으나 해결은 나지 않고 형제간의 우애만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제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임금님에게 가서 송사를 받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송사를 맡게 된 임금님은 처음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다른 신하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기로 유명하고 유능한 신하들도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다음 날에 있는 송사를 앞두고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 형제가 임금 앞에 왔습니다. 머리 둘 달린 사내는 속으로 어떡하든 자신이 2사람의 몫을 받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짐 앞으로 나오거라. 임금님은 신하들 앞으로 머리가 둘 달린 사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동생은 자신이 2사람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유산도 2사람의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자가 정말 2사람인지 아니면 1사람인지 시험해보겠다. 그리고 펄펄 끓는 물과 헝겊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가지가 다 준비되자 임금님은 뜨거운 물에 헝겊을 넣어 적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펄펄 끓는 헝겊을 머리 2 가진 동생의 한쪽 얼굴에다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2 개의 머리는 동시에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전하 잘못했습니다. 뜨거워 못 참겠습니다. 아이고, 우린 하나입니다. 2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우린 하나예요. 제발 이 뜨거운 헝겊을 치워주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신하들은 모두 머리 둘 달린 남자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욕심을 부린 이 머리 둘 까진 자를 꾸짖은 뒤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형제들에게 사이좋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쭐이 난 머리둘 달린 동생은 더 이상 탐욕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머리둘 달린 동생은 혼인을 하였지만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 세상으로 간 후에는 이승에서는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내직으로 있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50살이 넘어도 어려서부터 글 공부만 하다 보니 농사일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심성이 착하고 돈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다 보니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활 형편은 점점 말이 아니어서 결국 슬아의 아이들 셋은 죽물도 먹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감에게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대감은 줄인 배를 부여잡고 앉아 있다가 아내에게 무슨 방도라도 있지 않을까 하여 아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아내가 무엇인가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 대감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급히 뱉고 나서는 바느질 광주리에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감은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편네가 남편 몰래 뭘 먹을까? 아들 셋은 죽물도 먹기 힘든데 어떻게 혼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감은 차차 노여운 생각이 들어 아내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생각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은 한번 따져볼 생각이 불같이 생겨 다시 아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부인, 방금 내가 들어왔을 때 뭘 몰래 먹었어? 뭐 숨겨둔 것이라도 있어? 용서해 줄 테니 나한테 사실대로 말을 하시오. 그러자 아내는 어이가 없어 인상을 찌푸리며 바느질 광주리에서 커다란 구슬을 꺼내 보였습니다. 설마 절 의심하신 것입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침이라도 넘기려고 구슬을 입에 물었다가 당신이 들어오기에 뱉어서 광주리 속에 숨겼지 않겠습니까? 당신 몰래 제가 먹으면 뭘 먹겠어요? 당신도 참 어떻게 저를 의심할 수가 있으세요? 대감은 무안해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가장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하고 창피했겠습니까? 이렇게 대감은 사실을 알고 보니 묻지 않기보다 못하였습니다. 대감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방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죽물이라도 먹자고 아내 방에 가니 아내가 장안에서 금비녀를 꺼내놓고는 말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껴놓았던 것인데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이 금비녀를 팔아가지고 쌀을 사오도록 하세요. 이러고 있다간 애들을 다 굶겨 죽이겠어요. 애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대감은 기뻐서 아침 식사가 끝나자 금비녀를 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금비녀를 내놓으니 그것을 살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감은 금비녀를 열량을 받고 팔아가지고 쌀을 사려고 쌀 파는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사람이 가득 모여 있는데 웬일인가 가보니 점쟁이가 앉아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점쟁이를 보자 에라,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한번 알아나 보자 하고는 점쟁이를 보고 점을 한번 치는데 복채가 얼만가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점 한번 치는데 열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해보니 점을 치고 나면 쌀 한 알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일원이 중천금이라고 이미 복채가 얼마냐고 물었으니 그만둘 수가 없어 돈 열량을 내놓으면서 점을 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점쟁이는 한참이나 손을 줬다 폈다 하더니 대감을 보고 당신 아들이 셋이 아니요 하고 묻고는 당신한테 아들이 하나가 더 생기겠소 하며 더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점을 치고 나니 싱겁기 짝이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식들도 먹여 살릴 방도가 없는데 이제 자식 하나를 더 보겠다니 이보다 더 기가 찬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갔다가 자식 하나라도 더 생기면 큰일이었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 길로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모르나 어느 날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다 큰 기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에서 나오기는 해도 대감이라 당당히 그는 주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아주 반갑게 그를 맞아주며 사랑방으로 모셨습니다. 사랑방에 들어서니 손님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진수성찬으로 차린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대감은 배고픈 나머지 체면도 생각할 겨를 없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물리자 주인은 대감을 보고 새로 오신 손님 옛 말이나 들려주시오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영문을 알고 보니 이 주인은 지나가는 손님들을 데려다 대접하고는 옛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옛 말이라고는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주인님, 대접은 후히 받았지만 나는 옛말이라고는 해보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소이다. 하지만 밥값이라도 해야 되니 혹시 다른 일은 없으십니까? 겸손한 말씀이요.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한번 해보시오. 설마 이야기 하나 없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자 사랑방에 앉은 손님들은 자기들은 이미 미천을 다 털어놓았으니 사양 말고 어서 한마디 하라고 계속 권하였습니다. 대감은 피할 길이 없게 되어 주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살아온 일도 옛말이 될까요? 아마도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되고 말고요. 어서 말하시오. 내 그 내력이나 들어봅시다. 대감은 지나온 왕사를 쭉 내리엮었습니다. 그 뒤 마지막으로 점친 이야기를 하자 주인은 무릎을 딱 치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칭찬하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더니 종을 시켜서 대감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같이 있던 손님들은 이야기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안으로 청한다고 주인을 나무랐고 대감은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하지는 않았나 하며 가슴을 두근거리며 종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는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나라의 1등은 아니어도 고을에서는 꼽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고민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대감이 아들 하나를 더 두게 된다는 말을 듣자 그를 청하여 아들을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주인은 대감을 청하여 잘 대접하고는 매일같이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주인은 사랑방에 온 손님들을 다 돌려보내고 대감을 독방에 모셔놓고는 아내를 불러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인, 새로운 손님 보았습니까? 그 손님 점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 하나를 더 둘 팔자라는데 당신이 그와 동침하면 우리가 아들을 볼 게 아니요. 좋은 생각 아니요. 당신 생각은 어떠하오? 당신,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양반과 부자는 대인이라는데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이신가요? 나는 그런 일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 대가 끊어지는데 이대로 가만 보고만 있으란 말이요. 내 말을 듣기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어서 썩 나가시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서. 아내가 벌쏘듯하며 대드니 남편은 아내를 위협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더는 다른 방도가 없어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집 아내는 밤중에 도둑고양이 모습으로 대감이 홀로 누워 자는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인집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대감은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주인집 아내는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튿날 저녁 주인집 아내는 화장을 곱게 하고 옷단장도 잘하며 술상을 가지고 또다시 대감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께서 오시니 우리 영감께서 술을 권하라 하기에 술상을 가지고 왔으니 제가 부은 술 한 잔 드셔보세요. 아주 귀한 술이옵니다. 주인집 아내가 술을 부어주며 권하였습니다. 대감은 거절할 수 없어 주는 술이니 받아서 마셨습니다. 주인집 아내는 이제야 일이 성사되는 줄 알고는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손님, 고맙소이다. 손님께서는 집도 떠나신 지 오래되셨다는데 오늘 저녁 저와 동침함이 어떠하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남녀 유별이라 하였는데 여자가 손님방에 뛰어들어 그게 무슨 소리요? 당장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용서치 않을 테요.
어서 당장 나가시오. 주인 집 아내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대감에게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아내가 오자 궁금해서 바로 물었습니다. 부인, 어떻게 됐소? 계획대로 잘하고 오셨소. 빨리 이야기해 보시오. 여보세요. 말도 마세요. 이분은 결백하기가 백지장과 싸웁니다. 너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지 않겠소. 내일 저녁에 다시 들어가 보시오. 그 후로 3일 만에 주인 집 아내가 또 대감방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주인 집 아는 어쩔 수 없이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솔직히 말하며 빌었습니다. 손님, 제발 저희 청을 들어주세요. 오늘 저녁까지 손님과 동침하지 못하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니 제 청을 들어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제발 한 번만 제 청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진작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소? 정사정이 그러하다면 먼저 내 시키는 대로 하시오. 빨리 나가서 백지 한 장, 상 하나, 물 한 그릇을 떠가지고 오시오. 주인 집 아내는 대감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요청한 3가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주인 집 아내가 상에 백지장과 물을 받쳐 올리니 대감은 손가락을 지끈 깨물었습니다. 그 후 터진 손가락에서는 시뻘건 피가 주르르 떨어졌습니다. 대감은 피나는 손가락을 들고는 백지장에다 한 일자를 쭉 그었습니다. 여보시오, 이것이 내 마음이니 이거나 받아가지고 나가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전해주시오. 알아듣겠소? 주인 집 아내는 상에 놓은 백지장과 물을 들고 나와 남편에게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즉 주인은 이제 됐다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주인은 대감의 피가 묻은 종이를 오려서 술잔에 넣고 술이 빨갛게 되자 그 술을 마시고는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 후 십상만에 이 집에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대감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바로 대감네 집에 쌀과 천 그리고 돈을 실어보내고 대감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셨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그런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집이 걱정되어 가보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대감을 보고 여보시오, 산 사람 입에 거미줄이 치는 법은 없으니 근심 말고 여기 계시오. 알아서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매일같이 사내 진미로 대감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세월대로 흘러 어느덧 이 집 아들은 커서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 집에서는 대감을 높이 모시고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 주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은 내 아들의 잔칫날이옵니다.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보았는지 여러분 그 내력을 한번 들어보시오. 내 아들은 이 손님 덕에 보았습니다. 하고는 대감을 가키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좌중에 앉았던 사람들이 대감의 결백함과 지성을 극히 칭찬하였습니다. 그제야 주인은 대감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감이 떠나갈 때 주인은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속으로 얼마나 괘씸하였겠습니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집이라고 찾아오니 마을이 다 변하였습니다. 전에 없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서고 큰 나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서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며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첫 기와집에 들어가 이 집이 첫째 아들 집이겠다고 생각하고 종을 불러서 아무개네 집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지나가던 거지 같은 사람이 함부로 주인 양반의 이름을 부른다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집안에 앉아있던 첫째 아들이 밖을 내다보더니 대감을 때려서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감은 함구무언하고 매만 맞고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집에 찾아가니 둘째 아들네 집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쫓겨나고 셋째 아들네 집에 찾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때 대감 아내가 집안에 앉았다가 남편 말소리를 알아듣고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과연 자기 영감이라 아들을 보고 어서 그 영감을 방에 모시라고 명하였습니다. 대감을 방에 모시자 부인은 종한테 대감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하고는 그 뒤에 자기 방에 모셔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대감이 아내 방에 들어서니 아내가 대감 손을 덥석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느라 이제야 집에 오시는구려.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아이들은 지 아비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요.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는 자초지종을 다 말하였습니다. 아내는 전후 사연을 듣고 나더니 아들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인사를 시킨 다음 그들에게 전후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찌 아버지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죽물도 먹지 못하던 녀석들이 기와집을 쓰고 종을 부리며 사니 제 아비도 몰라보는구나. 한번 용서는 한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내 너희들에게 천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알아듣겠느냐? 그 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대감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셨고 대감네와 대감의 지성으로 아들을 본 주인집은 서로 오가며 형제처럼 지내면서 잘 살았습니다. 결국 대감의 지성으로 인하여 두 집안은 행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형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바가지이고 아우는 착한 동생입니다. 옛날 이야기란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은 나쁘다고 그리고 아우는 좋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 형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옛날에는 장남이 집안 살림을 해야 하니깐 암만 해도 아우가 형보다 약하니까 약한 쪽 편들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옛말도 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가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나니 형이 유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아우한테는 쌀아기 한 알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장삿길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사를 했습니다. 소금 짐을 지고 고을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 길에서 날이 저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 데서나 한 대짬을 자고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떤 무덤가에서 잠을 잤는데 한잠 잘 자고 새벽녘이나 되어 일어나 보니 어디서 박박박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바가지 긁는 소리 같은데 그게 한참 소리가 나다가 그치고 또 조금 뒤에 소리가 나고 이러거든 말입니다. 뭐가 일어나 하고 가만가만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숲을 헤치고 보니까 잔솔밭 속에서 여우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그러는 거 하니 사람의 해골 바가지를 발톱으로 긁는데 박박박박 하고 파가지고는 제 머리에다 써보고 잘 안 맞으니까 또 박박박박 하고 파내고 이런단 말입니다. 날이 부옇게 새도록 그렇게 해골 바가지를 파내더니 이제 머리에 맞는지 그놈을 쓰고 제주를 3번 팔딱팔딱 너무너무니까 그만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슬슬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여우가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으로 둔갑을 해놨으니 저게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우가 착한 일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우는 소금찜을 지고 가만가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고개를 하나 넘어 그 아래 마을로 썩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우도 마을로 함께 들어섰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큰 마당에 차이를 치고 혼인잔치를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여우가 그리로 썩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우도 서둘러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우가 잔치집에 들어가니 그 집 식구들이 달려나오더니 아이고 외할머니 오신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장모님 오십니까? 며칠 전에 오시랬더니 왜 이리 늦으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드리고 동네 사람들도 외가지 큰마님이 손주 혼인 보러 오셨네.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응, 내가 오다가 다리병이 나서 쉬었다가 오느라고 늦었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아, 저것이 이 집 신랑 외할머니를 잡아먹고 해골바가지를 뒤집어 써서 둔갑을 했구나. 진짜 외할머니는 며칠 전에 고개를 넘다가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여우는 할머니 해골바가지를 말려서 파내느라고 늦은 것이 틀림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우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는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귀엽다고 쓰다듬어주는 척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니 신랑 신부가 눈빛이 희미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놈의 여우가 넋을 빼놓은 게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넋을 빼놓고 틈을 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라고 하는 게 본래 사람 넋부터 빼놓고 간을 빼먹는 것입니다. 아우가 궁리를 하면서 손님들 틈에 끼어 앉아있으니 주인 집에서 음식을 한 상 잘 차려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인심이 좋은 집이었던지 뜨내기 손님한테도 대접을 푸지게 잘해주더란 말입니다. 그걸 다 먹고서는 이렇게 뜨내기에게도 잘 대접해주는 집인데 혹시라도 큰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 꾀를 냈습니다. 아우는 이 집 주인 앞에 성큼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 오죽자는 소금 장수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그 보답으로 제주를 하나 보여드리겠소이다. 이런 제주는 아무도 구경 못 해봤을 겁니다. 오늘 같은 홀렌날에 딱 맞는 제주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묻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경사스러운 홀옛날 무슨 제주를 부릴까? 혹시 불미스러운 제주를 부리는 것 아닐까? 그래, 무슨 재주를 부리려고 하는 겐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음식이나 먹고 가는 게 어떤가? 그러자 머슴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제주입니다. 그리고 이 집 홀레에 딱 맞는 제주인이 봐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으라 하고는 멍석 위에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젊은이들은 뒤로 물러나요. 이런 구경은 연세 많은 분부터 해야죠. 여기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누구요?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여우가 둔갑한 할머니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 멍석 끝에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물러나시오. 그러니 여우가 멍석 끝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물러났습니다. 아우는 지게 작대기를 빙빙 돌리면서 제주를 부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여우를 냅다 후려갈겼습니다. 두어 번 후려갈기니까 깨갱하면서 쭉 뻗는데 빨간 불여우가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여우가 죽으니까 넋이 나가 있던 신랑 신부도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주인 집 식구들은 처음에 아우가 지게 작대기로 여우를 후려갈기니까 저희 할머니를 때린다고 펄펄 뛰다가 그게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인 걸 알고는 참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신랑 신부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극진히 하고 논 몇 썸지기를 뚝 떼어주면서 소금 장사 그만두고 농사 지으며 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는 아주 팔자가 폈습니다. 그런데 형이 보니까 소금 장사하던 아우가 갑자기 논을 몇 썸지기나 가지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까지 많은 위인이라 그만 셈이 버쩍 나서 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이놈 너 어디서 도둑질에다가 그리 사느냐? 너 같은 무일푼에 소금이나 파는 놈이 어떻게 놈 몇마지기가 말이 되느냐? 기필고 넌 도둑질을 한 게야.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라 우연히 불여우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가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니까 형이 저도 불여우 잡아서 부자 되어보겠노라고 소금짐을 지고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고개를 하나 넘는데 마침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지나가거든 말입니다. 옳지. 저게 틀림없는 불효우렸다. 저 놈을 때려 죽여서 나도 논이나 받아야겠다. 형이 무턱대고 할머니 뒤를 밟았습니다. 그 할머니도 고개를 하나 넘더니 혼인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이 따라 들어가서 음식 한 상 잘 얻어먹고 멍석을 깔라 하고는 할머니를 멍석 끝에 앉혔습니다. 그래놓고 동생이 한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지게 작대기로 후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우가 아니고 진짜 그 집 외할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남이 귀한 할머니를 두들겨 패놨으니 무사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형은 그 집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아주 반병신이 됐습니다. 그 후 아우는 반병신이 된 형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면서 살았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평생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걸 후회했습니다. 요즘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